재미도 없이 자란 게 너무 티나네. 고아원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걸 평생 후회한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10년간 천대받던 며느리.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 그녀 앞에 검은 양복의 변호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 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상속 추정액은 약 580억 원입니다. 그 순간 10년간 며느리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겠어. 10년 만의 대반전,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1988년 5월의 어느 날 서울 마포구의 작은 보육원에 한 아기가 맡겨졌습니다. 이름은 수진. 겨우 돌을 갓 넘긴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의 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보육원 기록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수진의 인생은 시작부터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를 달고 출발했던 것이죠. 보육원에서의 삶이 마냥 불행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언니들이 있었으니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방을 쓰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언니들. 그들이 잡아주던 손의 온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수진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언니들이 등을 토닥여 주었고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당할 때면 앞장서서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따뜻함이 있었기에 수진은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얼굴은 끝내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떠올려 보려 해도 엄마의 얼굴은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기억이라기보다는 상상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은 그렇게 자신만의 엄마 얼굴을 만들어내며 외로운 밤들을 견뎠습니다. 세월은 흘러 수진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편의점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기댈 곳 없는 삶이었지만 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강민재.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꿈을 꾸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수진의 과거를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게 뭐 어때서요? 수진 씨는 수진 씨잖아요. 그 한마디에 수진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둘은 연애 기간 내내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2016년 여름 수진은 강민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진은 하객들 사이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고 부케를 받아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은사였던 이 선생님만이 유일하게 수진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아, 축하한다. 꼭 행복해야 해. 이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수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기는 것이라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유명자.
그녀는 수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탐탁지 않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도 유명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늘 하던 말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도 어릴 때 헤어져서 얼굴을 모릅니다. 유명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한마디. 애미도 없이 컸으면 그렇지 집안 내력이라는 게 다 피로 이어지는 건데. 민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뭐가 어때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요즘 세상에 집안도 모르고 결혼하는 게 어딨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도 변명할 권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아니었지만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렇게 얼어붙은 채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내놓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했습니다. 차 한 잔도 반찬 한 접시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정성껏 녹차를 우려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유명자는 찻잔을 흘끗 보더니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끓인 차 좀 따라다오. 엄마, 수진이가 막 끓였잖아요. 네가 끓여. 엄마가 내 손맛이 좋단 말이야. 수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하기보다는 그저 익숙해져가는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치욕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멸시. 그것이 수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시누이 혜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명자의 외동딸인 혜진은 친정에 올 때마다 수진을 깔보았습니다.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추석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생전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며 밤새 연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선을 다한 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수진이 조심스럽게 전 접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전이 왜 이렇게 눅눅해요? 우리 집은 바삭바삭하게 부쳐야 하는데. 죄송해요. 다시 부칠게요.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그냥 엄마랑 먹을게요. 혜진은 일부러 유명자가 만든 반찬만 골라 먹었습니다. 수진의 전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탁 한 구석에 방치되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슬며시 손을 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수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승진과 함께 회식과 야근도 늘어났습니다. 저녁 약속은 점점 많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핀잔을 주워 담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외로움. 그것이 수진의 결혼 생활 10년이었습니다. 유명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수진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 보육원 출신이 뭘 알겠어. 제사상 차리는 법도 모르고 김장하는 법도 배운 적 없고. 수진의 가슴 속에는 항상 말이 맴돌았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었다면, 엄마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꺼내봤자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 수진에게도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서, 결혼 2년 만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준서가 태어나던 날 수진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이, 그 존재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준서는 지금 8살이 되었습니다. 영리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엄마 편을 들어주는 것도 준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서가 살금살금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그랬어? 아니야, 준서야. 엄마 괜찮아. 할머니는 왜 맨날 엄마한테 화내? 엄마는 착한데. 수진은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처럼 외롭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2026년 2월 시어머니 유명자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을 예약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언니, 엄마 칠순인데 제대로 크게 해야죠. 하객만 200명은 와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언니는 뭐 할 거예요? 돈이라도 보탤 거예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수진 자신도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가게를 보탰지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조차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벌어오는 돈은 당연한 것이었고 시댁 행사에 보태는 것도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비웃음이 수진의 가슴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보육원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이 선생님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진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이 선생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잖니. 하지만 저한테는 보여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가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수진아, 네, 넌 충분히 잘 살아왔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시간. 이 선생님도 수진도 아무 말 없이 그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늘 그랬습니다. 별이 있어도 볼 수 없는 하늘.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수진은 어린 시절 보육원 마당에서 올려다보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별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빠가 데리러 와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8살이 된 수진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시댁 식구들이 있지만 마음은 늘 혼자였습니다. 준서의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살며시 문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잠든 얼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수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외롭지 않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그것이 수진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수진은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시어머니 유명자의 칠순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몇 달 전부터 공들여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연회장 안에는 화환과 축하 꽃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상석에는 유명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둘러앉은 하객들의 수는 2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수진은 구석에서 조용히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수진의 모습은 화려한 연회장 속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객들 대부분은 시어머니의 지인들이거나 혜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이 아줌마.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새 정장을 차려입은 8살 아들은 귀여웠습니다. 민재가 백화점에서 사준 양복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오늘 진짜 이쁘시지? 그래, 할머니 축하드려야지. 수진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유명자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비싼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은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줄을 서서 축하 인사를 전했고 유명자는 그들의 인사를 여유롭게 받았습니다. 민재가 가족을 대표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백수까지 사십시오. 그래, 우리 아들. 고맙다. 유명자가 흐뭇한 표정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저렇게 손 한 번 잡아준 적이 없으니까요. 혜진도 옆에서 화환을 바치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축하 영상이에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명자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 가족 사진, 손자, 손녀 사진까지 시간 순서대로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깔렸고 중간중간 자녀들의 축하 멘트도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유명자도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어디에도 수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수진은 영상 속에서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수진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무시였으니까요. 오후 2시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3명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여성 변호사 2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낯선 방문객들. 그들의 등장에 연회장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성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수진 여사님을 찾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지금 잔치 중이신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대한 로펌 대표 변호사 박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 로펌.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저희는 대한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긴급한 법률적 안건으로 강수진 여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유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수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설마 빚이라도 졌어요? 아니면 사기당한 거예요? 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것인지, 무슨 법률적 안건이 있다는 것인지. 제가 강수진입니다만.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동시에 공손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인물을 대하듯 존중이 묻어났습니다. 강수진 여사님, 오랜 시간 찾아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잠시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여기서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시어머니 칠순잔치 중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와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여사님께서는 1988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 소재 은혜보육원에 보내지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보육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친모의 이름은 알 수 없고 당시 보호자로서 강인영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인혁? 수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모릅니다. 저희도 오랜 조사 끝에 확인했습니다. 강인영님은 여사님의 외조부님이십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명자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외조부? 그럼 뭐 어쩌라고? 어차피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사람 아니야? 하지만 박철민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인영님께서는 2025년 12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강인영님은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손녀인 강수진 여사님을 지정하셨습니다. 순간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입이 떡 벌어졌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유명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재산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혜진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빌딩 1동,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3채, 그리고 시가 약 32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금입니다. 총 상속 추정액은 약 580억 원입니다. 580억? 혜진의 비명 같은 외침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이 벌집 쑤신 듯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재 씨, 이게 무슨... 유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혼란, 질투, 그리고 계산. 저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갑자기 그런 돈이 생겨? 박철민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공증을 거친 유언 집행인입니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의심이 가신다면 법원에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유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강수진 여사님, 내일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상속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은 명함과 서류 봉투를 수진에게 전하고 정중하게 인사한 뒤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혼란과 충격뿐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더 이상 축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쳐다봤고 유명자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칠순잔치는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혜진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언니 외할아버지가 재벌이었어요? 나도 몰라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혜진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명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너 뭔가 숨기고 있었지? 그동안 불쌍한 척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 어머니,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계신 줄도 몰랐어요. 거짓말. 알면서 숨긴 거 아니야?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알았으면 진작 얘기했겠죠.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 내 칠순잔치를 망쳐놓고 진정하라고? 유명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혜진도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연회장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화려했던 잔치는 쓸쓸하게 끝났습니다. 수지는 손에 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대한 로펌, 박철민 변호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같이 가자.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인혁이라는 이름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외할아버지,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 존재조차 몰랐던 가족,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다니. 왜일까요? 왜 저에게 남기신 걸까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갑자기 나타난 외할아버지처럼. 준서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수지는 아이의 이불을 여며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준서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수지는 그 변화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강남구 대한 로펌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는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수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시댁 눈치나 보며 살던 자신이 이런 곳에 서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같이 들어가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접견실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벽면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수진 여사님. 박철민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아, 네. 직원이 정갈하게 차를 내왔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퍼졌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손에 쥐었지만 마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혼란스러우셨죠? 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외할아버지가 계신 줄도 몰랐는데. 박철민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강인영님께서는 생전에 이 상자를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손녀인 수진 씨가 찾아올 때까지 보관하라고 하셨죠. 수진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변호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봉투와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의 바랜 종이들,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손녀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를 보육원에 맡긴 것은 내 평생의 죄다. 하지만 그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딸 수정이는 198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네가 겨우 돌이 되기 전이었지. 내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너희를 버리고 떠났고, 나는 당시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렸고 술에 빠져 살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너를 키울 형편도 정신도 없었지. 그래서 보육원에 너를 맡겼다. 하지만 매일매일 후회했단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민재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그 후 30년간 죽을 힘을 다해 일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빚을 갚고 돈을 모았다. 너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 하지만 보육원에서 너를 찾았을 때 너는 이미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지. 나는 차마 내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 너에게 나는 버린 외할아버지일 뿐이니까. 내 행복을 망칠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다. 네가 시집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눈물 흘리는 모습도 다 봤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너 스스로 헤쳐나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모은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구나. 이 돈은 네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나의 손녀야.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죽여 울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믿었던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믿었는데, 외할아버지. 박철민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인영님은 여사님이 시집에서 힘들어하실 때마다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셨습니다. 보육원에도 여사님이 일하던 마트에도요. 네. 그럼 그때 마트에서 받았던 장학금도. 수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 마트에서 갑자기 성실 직원 장학금이라며 목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선정되었는지 의아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고마웠을 뿐이었습니다. 네, 모두 강인영 님이셨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셨기에 여사님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몰래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세상에 혼자라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변호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 강수정님이고 안고 있는 아기가 여사님입니다. 수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자신을 꼭 안고 있는 두 팔, 행복해 보이는 얼굴. 엄마.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38회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 기억조차 없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안고 웃고 있었다는 것, 자신도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민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외로움과 서름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사님께서 서명하시면 모든 재산이 정식으로 이전됩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빌딩,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주식계좌, 예금계좌, 상상도 못했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 제 건가요? 네. 강인영님의 유일한 상속인은 여사님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수진. 세 글자의 이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고아원 출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았던 손녀이자 당당한 상속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평생 자신을 지켜봐 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머리핀, 외할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수진이 아기였을 때 입었던 작은 베네저고리. 이것들도 강인영님께서 평생 간직하셨던 물건들입니다. 여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베넷 저고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이었지만 누군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자신을 안아주었을 외할아버지의 손길, 돌도 되기 전에 떠난 어머니의 체온,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옷 한 벌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마치 외할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펌을 나서는 길,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80억이라는 숫자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일단 준서한테 얘기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도 뵈러 가야 해요. 시댁에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댁? 어제 칠순잔치에서 보여준 유명자와 혜진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뻔히 보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요.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수진은 은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그곳. 오랜만에 찾은 보육원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운동장,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무슨 일이니? 선생님, 제 외할아버지요. 수진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편지도 사진도 상속 소식도. 이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가 계셨구나. 선생님,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넌 원래 혼자가 아니었어. 난 늘 알고 있었단다. 이 선생님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외롭고 두려웠던 시절.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외로움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상속 소식이 알려지자 시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 유명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늘 냉대하던 두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수진을 기다리고 있다니. 수진아, 앉아봐. 유명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묘한 다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좀 심했지? 미안하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혜진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저도 그동안 좀 그랬죠?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부터 잘 지내요. 네. 수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찜찜했습니다. 이것이 진심일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티끌 취급하던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유명자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며느리가 따라준 차를 거부하던 사람이 이제는 직접 차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돈 말이야. 물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의논하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니? 의논이요? 응. 예를 들어서 말이야. 민재회사 그만두고 사업 한번 해볼까?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이 괜찮다던데.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언니, 우리 집도 좀 넓은 데로 이사 가요. 강남으로 가면 준서 교육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나도 집 한 채 사야겠다. 혼자 사는 게 쓸쓸해서. 유명자가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재산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유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정함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시간 좀 주세요. 시간? 그 돈이 어디서 난 건데? 우리 강씨 집안 핏줄이니까 내게 온 거 아니야. 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말이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제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겁니다. 강씨 집안과는 관계없어요. 뭐라고? 유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정한 척하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10년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게 누구 덕분인데?
저도 이 집을 위해 10년을 살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숨죽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말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뭐, 네가 뭘 했는데 집안일 좀 한 게 다야. 어머니,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애미 없이 자란 것 티난다. 보육원 출신이 뭘 알겠냐 매일같이 들었던 말들이요. 그건 유명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면 그동안 저는 뭐였나요? 혜진이 발끈했습니다. 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리려는 것인지 응원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수진은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인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저 혼자 시댁 눈치 보며 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저를 혼자 두고. 여보, 이제는 돈 생겼으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요? 그동안 외로웠던 건 어떻게 하고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명자가 혀를 찼습니다. 즉, 돈맛 좀 봤다고 버릇 없어지네.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언니 이혼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 분할로 오빠가 절반은 받잖아요. 그건 좀. 민재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오빠, 솔직히 언니 그동안 오빠한테 얼마나 도움됐어요? 이제 돈 있으니까 우리가 챙겨야죠.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어머니와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하다니 가족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쳤어, 너희들.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오빠는 맨날 언니 편이야. 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싸늘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재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명자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준서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그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 시절 은사였던 이 선생님의 집.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아, 힘들었구나. 이 선생님이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뭐였을까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결국 돈 앞에서 다 드러나네요. 넌 강했어. 그리고 이제 당당할 권리가 있어. 수지는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네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 외할아버지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준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 준서야, 엄마가 생각 좀 해봐야 해. 할머니가 또 나쁜 말 했어? 수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괜찮아. 준서만 있으면 돼. 나도 엄마만 있으면 돼.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수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어. 나도 당당하게 살 거야. 외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수지는 이제 그 용기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볼게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게요. 일주일 후 수진이 집으로 돌아오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는 시댁 친척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까지. 평소에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아, 수진이 왔네. 유명자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가식적인 친절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큰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유명자의 시동생으로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오늘 가족회의를 하려고 다 모였단다. 가족회의요? 응. 네가 받은 상속 재산 말이야. 우리 강씨 집안 전체가 의논할 문제거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짐작했던 대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개인 재산입니다. 작은아버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개인 재산?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집안 재산이지.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수진아, 솔직히 너 혼자 그 큰 돈 관리할 수 있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큰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걸 봐. 우리가 변호사랑 상담해서 만든 가족 신탁 계약서야. 내 재산을 가족 공동 명의로 관리하는 거지.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걱정 마. 너한테도 당연히 쓸 돈은 주고. 다만 큰 돈은 집안 어른들이 관리하는 게 좋잖아. 안 됩니다. 이건 제 돈이에요. 수진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유명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른들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 혜진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입꼬리에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말 있어요. 뭔데? 혜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 마트에서 일하는 사진과 함께 악의적인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580억 상속받은 여성, 알고 보니 이중생활 의혹.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니가 몰래 파트타임 일했던 거 다 알아요. 시댁 몰래 돈 벌어서 어디다 썼는지 의심스럽다고 기자한테 제보했어요. 당신이 미쳤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보육원 시절에 받았던 후원금 내역이요. 외할아버지 돈이 맞긴 한데 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숨긴 거 아니에요? 상속세 탈루 아닌지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증거 있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는 사실을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 말 들어. 안 그러면 언론에 더 안 좋은 소문 퍼뜨릴 수도 있어.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네가 현명하게 행동하면 우리도 조용히 있을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때 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넥타이도 풀린 채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들? 민재야, 내 와이프 좀 설득해봐.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수진은 민재를 밀쳐냈습니다.
당신도 한패예요? 결국 다 짜고 온 거죠? 아니야, 나는 몰랐어. 회사에서 엄마 전화 받고 급히 온 거야. 거짓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준서가 울며 뒤따라갔습니다. 엄마, 엄마. 준서야, 엄마랑 가자. 뒤에서 유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이 진짜 배은망덕한 것. 10년간 먹여 살린 게 누군데.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이 선생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준서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선생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 어떡하죠? 수진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가족회의, 신탁계약서, 언론 협박까지. 이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랬어? 내 가족이라면서요. 10년간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수진아, 진정해. 일단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언론에까지. 이 선생님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내 권리를 지켜야 해. 그게 내 외할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박철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사님? 수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속 재산은 법적으로 여사님의 특유 재산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십시오.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하지만 별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반짝이는 별들. 할아버지, 저 싸워볼게요. 수진은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대한 로펌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시댁에서 많이 압박이 있었군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언론까지 동원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박철민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외로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인영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습니다. 네. 수진은 놀란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본 적 없는 새 봉투였습니다. 이것은 강인영님께서 남기신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사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달하라고 하셨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것까지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변한단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것을 빼앗으려 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이 돈은 네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는 거지 남들 좋은 일 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나는 네가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 내 권리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라.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네가 정말 사랑하고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곁에 있어라.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어떤 사람들과 싸워야 할지.
박철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인영님께서는 한 가지 더 준비해 두셨습니다. 뭔가요? 여사님을 위한 법률 보호 장치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개인 고유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가족도 배우자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만약 여사님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이니까요. 시댁에서 이혼을 통해 재산을 노린다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안전한 건가요? 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시댁에서 어떤 협박을 하든 법은 여사님 편입니다. 그때 박철민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인영님께서는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부탁이요? 네. 여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요.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재단을 강인영님께서는 제2, 제3의 수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처럼 사정이 있어 손녀를 지키지 못했던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은혜 보육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좀 밝아졌네?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뭘? 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이 선생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아,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수지는 보육원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선생님, 저 재단을 만들 거예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이 선생님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녁 무렵 수진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만나서 얘기해요. 여보, 나 정말 몰랐어. 엄마랑 혜진이가 그렇게 할 줄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보, 지금은 준서랑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미안해, 여보. 내가 너를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자신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건네준 사진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겠죠?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수진아.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삶.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삶.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오는 시간. 수진의 인생도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단상에 섰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 10년간의 시집살이, 외할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시댁의 압박까지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0년간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매일같이 모멸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자마자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연필 소리가 바삐 움직였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저에게 가족 신탁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언론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강인혁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공감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아닌 저와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묻고 싶습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집 온 저를 왜 그토록 미워하셨습니까? 저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수진의 편이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 참았다니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죠. 재단 만드신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시댁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요. 반면 시댁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강가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명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외치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악플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퍼뜨린 악의적 기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 후 민재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수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했어. 엄마 편만 들고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알았어요? 응. 늦었지만 나 변할게. 정말로.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재 씨,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나도 여보를.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를 지켜주지 못한 당신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저도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요. 수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일단 이걸 받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기다릴게. 민재가 돌아간 후 수지는 준서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랑 안 살아? 준서야, 엄마가 생각 좀 해봐야 해. 할머니는? 할머니는 준서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준서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8살의 맑은 눈동자.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외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손목시계, 어머니의 머리핀, 자신의 베네저고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수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수진아. 당당하게 살아라.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인혁 재단 설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철민 변호사가 법률적 절차를 도왔고 이 선생님이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진아, 재단 이름을 강인혁 재단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네, 선생님. 할아버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지는 전국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언니, 저도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보육원 소녀가 물었습니다. 15살의 아이였습니다. 수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 나이였을 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외로웠고 두려웠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절.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1년 후 2027년 봄 서울 강남구의 강인혁 재단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모든 아이들에게 가족의 온기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뜻을 담은 재단의 표어였습니다. 수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수지는 당당했습니다. 1년 전에 위축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첫 장학생 면접이 있습니다. 직원이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장에는 보육원 출신 고등학생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 불안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들. 수지는 그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나왔던 자신,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이 홀로 버텨야 했던 자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죠.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같은 애들도 정말 성공할 수 있나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이 재단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외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외할아버지의 대답처럼.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 잘 쓰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 돕고 있어요. 첫 장학생들이 벌써 10명이에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 썼습니다. 강인혁.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녁, 수지는 이 선생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면접 잘 끝났어요. 그래, 잘했네. 수진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는 항상 강한 아이였어. 다만 내 강함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선생님, 외할아버지, 그리고 준서. 그날 밤 민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준서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준서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고마워. 둘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응? 당신이 정말 변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 나 정말 노력할게. 이번에는 진짜로. 시간이 흘러 그해 가을. 강인혁 재단 첫 장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면접장에서 봤던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나중에 이사장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수지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거야. 그게 진짜 성공이야.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이 났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민재나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준서, 이 선생님, 그리고 자신이 돕는 아이들.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할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가족의 의미를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재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왜 왔어요? 민재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하얀 장미였습니다. 나 엄마랑 연 끊었어. 더 이상 엄마 편 안 들어. 그리고 회사도 옮겼어. 야근 없는 부서로. 수지는 꽃을 받았습니다. 왜요? 너희들 곁에 있고 싶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인혁 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보육원 지원 재단이 되었습니다. 전국 50개 보육원과 협력하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수지는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준서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 친구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자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돈만 줬다가 진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유명자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유명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 미안하다. 유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수진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고맙다. 둘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준서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왔었어? 응. 할머니 울던데? 그래. 엄마는 화 안 나? 수진은 준서를 안았습니다. 준서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야. 엄마는 착해. 아니야. 엄마도 배우는 중이야. 2030년 강인혁 재단은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수진은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장학생들, 후원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간 무시당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원하신 대로요.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돕는 것이라는 걸.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밝고 환한 별들. 그 별빛 아래에서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580억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용기, 사랑을 나누라는 가르침,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것이 외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수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비로소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환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하늘의 별이 되어 누군가를 비춰줄 수 있기를.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